인더스토리 9번째 시간의 주제는 물입니다. 지구 표면을 물이 차지하는 덮고 있는 비중은 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영국이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는 과정에 사사건건 방해를 놓게 됩니다. 화력 발전소를 뉴욕에서 얻고 동시에 위스콘신주에서 수력 발전소를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물은 무한대의 에너지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인더스토리 9번째 시간의 주제는 물입니다. 물은 너무나 우리 주변에 흔한 그런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먼저 그 70이라는 숫자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구 표면을 물이 차지하는 덮고 있는 비중은 7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흔한 것이죠. 그리고 식물의 9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으면 식물은 생장을 할 수가 없죠. 네, 이것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농사를 이제 집단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서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인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식량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물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결국 문명은 물 주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은 모두 강 주위에서 시작했습니다.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 모두 다 강을 끼고 발달을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550년부터 BC 330년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을 이어주는 트랜스 컨티넨트, 대륙을 이어주는 초거대 제국입니다. 네, 그렇게 기록될 수가 있죠. 키루스 대제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 유럽에 걸치는,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걸치는 대제국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다리우스 대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다리우스 대제는 3대 문명을 통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그 원래 정복하기 전의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페르시아 자체의 문화나 관습을 강요한 게 종교까지 관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발달한 문화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모두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면서부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문화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후에 다시 사방으로 퍼지게 되죠.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문화가 각각의 발달했던 문화들이 하나로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운하입니다. 사실 다리우스 대제가 고대에 이미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네. 보시면 나일강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이어지는 파라오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개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우스 대제도 굉장히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집트 파라오들이 이걸 만들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 너무 기뻐서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운하 여러 지역에다가 비문을 새기게 됩니다. 그 비문을 보면은 이 다리우스 대제가 얼마나 이 운하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비문을 약간 발췌해서 읽어보면, 나 다리우스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와 나일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이어서
드디어 운하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이집트를 출발한 배가 운하를 따라서 페르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물류의 혁명이기도 하지만 문화가 두 개의 다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로 만나서 융합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물론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뭐 20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고대 페르시아의 영화는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람도 일어나고 하면서 고대 스웨즈 운하가 물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그 물길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에서 다리우스가 만들었던 그 운하가 현재의 세계를 이끄는 그러한 문화, 융합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무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기원전 312년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당시의 로마는 공화정 시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저가 죽으면서 왜 죽었냐면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제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의신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바로 그 시저가 공화정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아피우스 클라디우스라는 인물입니다. 당시는 황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여느 황제만큼 많은 일을 했던 그러한 그 공화정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재무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피우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피우스는 로마 공화정, 로마 시에 수로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거대한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수로 건설 사업은 BC 312년에 시작을 했고 공화정을 넘어서 이제 제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수로 건설 사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AD 226년, 즉 500년 동안 이 로마 수도 사업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규모를 보면은 어마어마한데요. 총 길이는 400km에 달하고 총 11개의 수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에 있던 200개의 도시에 식수를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기원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아피우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그 흔적 중에 하나인데 그 프랑스로 가는 스페인에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쪽, 남부 프랑스로 연결되는 폰드가르 수도교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2층으로 지금 다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람이 물론 다닐 수 있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물이 다니는 일종의 수도 파이프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엔지니어링이 능했냐면은 계곡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높은 곳을 물이라는 게 한 번 흐르게 되면은 낮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먼 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중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낙차를 이용해서 일부러 떨어뜨리죠. 그 떨어뜨리면서 그 속도를 이용해서 다시 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그러한 기술까지 확보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대한 수도 사업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200개의 그 자기 로마 영역 안에 있는 그 도시들에게 공급을 한 후에 집집마다 이제 원하는 곳에서 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터널을 팝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터널을 파고 그 안에 나무로 관을 다 일일이 매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집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쓸 수 있도록 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내가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바로 통치자입니다. 이 물이 안정적인 공급은 민심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로마가 만들었던 것은 상수도만이 아니었어요.
클로아카 막시마라고 해서 로마 하수도를 만들었는데 심지어 이 하수도는 상수도보다 200년이 앞섭니다. 기원전 500년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하수도 시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로마 시대의 영화는 엄청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원 전후에 살던 그 그리스의 디오니시우스라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위대한 로마는 세 가지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상수도, 포장도로, 하수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인데 포장도로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제가 물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도로를 만든 인물이 바로 아피우스입니다. 아까 상수도를 만들었던 그 아피우스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아피우스 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가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물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죠. 네. 그 대항해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젤란입니다. 마젤란이 역사상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젤란의 세계 일주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출발한 배가 쭉 아래로 가서 신대륙을 거쳐서 제일 아래쪽, 남아프리카 아래쪽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필리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필리핀에서 마젤란이 원주민과 싸우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마젤란의 부하들이 다시 배를 끌고 말라카яб을 거쳐서 희망봉을 거쳐서 포르투갈로 돌아오면서 그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물론 돌아오는 길에 마젤란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저 경로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지구가 동글다는 것을 증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닐 수 있는 항로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하나의 인물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뛰어난 업적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름 없는 탐험가들이 노력으로 현재 항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